지금 물가에 완전히 꽂혀 있는 듯한 스탠스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거꾸로 말하면 네. 지금은 불안하지만 네네. 아마 2달, 3달 뒤에는 이번 지나면서 아마도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또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네. 또 시장 전망을 최근에 또 가장 정확하게 맞추셨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지금이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변곡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뭐 하락이 덜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여기저기에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경민 팀장님 모시고 한번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이 시점에 그 새벽이죠. 새벽에 네. 그 FOMC 의사록 발표가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장을 보다가 잤거든요. 네. 그게 아마 한 10시 반인가? 네. 그때 이제 실물 경제지표 발표가 되고 나서는 좀 많이 빠졌어요. 빠졌었어요. 그리고 네. 막 뭐 바이든이 아직 러시아 철수 안 했다 막 네, 이런 네, 얘기도 그런 나오고 얘기 하면서 안 나오면서. 좋았다가 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네. 다시 좀 거의 말아 올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FOMC 의사록 발표가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네네. 1월 FOMC 의사록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매파적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반등을 했죠? 그런데 네네. 시장의 심리는 네.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단 덜 매파적인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좀 더 매파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 맞는데 네네. 시장의 심리는 이렇게 걱정을 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연준이 이 정도 스탠스구나 좀 안도했다가 네네. 또 연준이 조금만 움직이면 갑자기 좀 불안해했다가 또 네. 안도했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 심리가. 네네. 근데 이번 연준 1월 FOMC 의사록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요약문에만 72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인플레로 끝내서 인플레로 네. 시작해서 인플레로 끝났다. 그러면서 금리 네. 인상 좀 빨리 할 수 있다. 네네. QT도 좀 강하게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안에 6번 이상, 7번,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8번까지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에 말해줬던 연준의 스탠스 정도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장 중에 좀 많이 밀렸던 증시가 좀 보합권까지, 좀 강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앞서 말씀하셨던 금리에 대한 시장의 심리 네네. 그리고 경제 지표들에 대한 결과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단기 채권 금리 2년물 1년물 채권 금리는 많이 빠졌고 네네. 10년물 30년물은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많이 분들이 걱정하시는 장단기 금리 차도 조금은 안정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네. 자 그런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월 FOMC 의사록 이후에 안도했으니까 시장이 좋아질까? 잠시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그림 보시는 밑에 그림처럼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계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계속적으로 좀 매파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연준의 스탠스가 비둘기파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매파적으로 갔는데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단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성 자체가 시장이 부담스러운 흐름은 맞다라고 네네.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약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추세적으로 이제 쭉 올라갈 것이다. 그 부분은 확신할 수 없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FOMC에서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무려 72번이나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지금 시장의 화두나 네. 이 뭔가 증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플레가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좀 둔화될 수 있을까요?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보시나요? 물가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 많은 분들이 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런데 네네. 그런데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네. 이게 뭐냐면은 위의 그림은 이번에 발표된 물가 네네. 상승률인데 네네. 파란색이 12월, 회색이 1월이에요. 네네. 왼쪽은 전년 대비 증가율, 오른쪽은 전월 대비 증가율입니다. 네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네. 물가 상승이 7.5까지 올라간 이유는 네. 휘발유, 네네. 에너지 가격, 네. 신차, 중고차 요 세 가지를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병목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서 문제가 됐던 부분,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네네.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휘발유 가격은 전년 대비 증가율은 둔화됐고요. 전월 대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다. 네네. 근데 문제가 되었던 건 네. 신차 가격이 더 올랐고 중고차 가격은 더 올랐어요. 이거는 뭐 사실 지금 그냥 업계에 계신 분들도 체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네.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도 다행스러운 거는 네. 신차하고 중고차의 전월 대비 변화율은 좀 둔화됐거든요. 아,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핵심은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에너지 가격은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그림이고 네네.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은 아직까지 올라가고는 있지만 네네. 전월 대비 변화율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병목 현상이 완화된다면 네네. 물가가 좀 안정되는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 주거 서비스라든지 교통, 뭐 의료, 서비스 쪽의 물가 상승률이 4%대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7.5에 있는 물가가 4%대까지 레벨 다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런 그림들이 저는 아마 1분기를 지나면서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3월 FMC와 그 물가 상승률과 이런 것들을 매칭시켜서 본다면 아마도 2분기부터는 조금 물가나 통화 정책이나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억눌렀던 것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도 거의 뭐 좀 많이 좀 올랐었고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슈 때문에 거의 네. 한 96불, 5불까지도 갔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둔화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좀 약간 조정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일단은 부분이? 네. 유가 자체, 원자재 가격 자체가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YY 증가율인데 네네. 에너지 가격하고 원자재 가격이 매달 계속 쉬지 않고 오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올해 네네. 연말에는 둔화돼요. 아, 이게 어차피 네, 기저효과가 있었기 기저효과 때문에. 때문에. 거기다가 네네네. 저희 그 원자재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로는 네네. 뭐 유가도 1분기가 피크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은 수요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네네. 수요가 예상보단 좋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네네. 기대를 하면서 올랐잖아요. 아, 네네. 근데 거기다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수요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겠지만 공급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네네. 특히 좀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셰일가스. 네네. 미국 쪽에서 셰일가스가 $90면 수익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셰일가스에서 이게 생산도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초기에는 굉장히 시장에 반영을 많이 되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진정될 것이고 아, 네네. 그리고 또 이란 핵 협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공급 쪽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 때 가장 물가 레벨은 높고 좀 안정이 되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가 측면에서도 저희는 더 부담을 주기보단 물가에 좀 부담을 좀 덜어내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연준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매파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신호를 주는 거는 약간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물가에 대한 견제? 그렇죠. 약간 좀 그렇게 심리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연준의 네. 스탠스를 보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둔화된다는 건 알아요. 아, 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의사록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일시적이라고 말했던 요인들이 다 깨져버려서 7.5까지 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일시적인 요인들은 둔화되고는 있지만 서비스나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들 미국은 주택가격이 물가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딴 나라는 안 들어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둔화된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질 수 있겠다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화두는 물가인 것 같아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201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갔고 네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계속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1월 CPI가 7.5로 나오자마자 특별 성명을 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아, 네네.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일단은 물가를 잡는 게 가장 큰 목표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게 진정되는 그림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네네. 당분간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 구간이 저는 1분기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분기, 3분기를 지나면서 물가가 진정되는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 더 좀 약간은 완화적인 지금보다 덜 매파적인 그런 네네.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물가에 완전히 꽂혀 있는 듯한 스탠스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거꾸로 말하면 네. 물가가 안정이 되면 그 목표가 아예 집중했던 목표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진정되게 되면
빠르게 통화 정책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올해 6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저희 회사는 대신증권 6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지만 그 속도가 더 빨라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3월 FMC를 지나면서 아마도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시장이 먼저 걱정한 부분들과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올해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이 네. 더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물가가 7%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월 달에 50bp, 6월 달에 50bp, 네네. 9월 달에 25, 네. 12월에 25 정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 폭이나 강도는 3월, 6월이 가장 세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는 25. 그 다음엔 더 낮게.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좀 빠르면 1분기, 좀 늦는다 하더라도 2분기가 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시장에서는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안도하는 네. 그런 스탠스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그쵸, 생물이잖아요. 맞아요. 생물이어서 사실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네. 또 반대로 이 경제 지표도 같이 좀 봐야 맞아요,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거품이다라고 네, 이제 네.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은 뭐 인플레도 인플레인데 경제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네.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그런 미국 기업들의 뭐 밸류에이션이 합당화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경제 지표를 쓱 봤는데 네. 확실히 좀 소비 지표랑 제조업 관련 지표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전부터 약간 하향 추세더라고요. 네. 근데 반대로 고용은 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저도 헷갈려서 네네. 저희 애널리스트 분하고 이코노미스트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고용 지표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요 그림이 뭐냐면은 1월 고용 지표인데 아마도 취업자 수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바뀐다는 2018년, 게 19년치까지 네네. 다 변동이 됐어요. 예전 걸 조정했다 그 네,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네네. 과거에 너무나도 좋았던 게 조금 하향 조정되고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던 게 상향 조정되는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저랑 네. 이코노미스트 하시는 공동학 부장이랑 이 네네. 발표된 다음 날 토요일 날 저 아침에 나와가지고 네. 얘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막 성토를 했어요. 그래서 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봤더니 네. 미국 노동부에도 미국 기업들의 결산을 반영해서 리바이즈 했다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랬을까에 대한 분석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네. 자 일단은 네.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해석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옛날에 봤던 거, 요 그림 보시면은 11월, 12월께 44,000명, 44만 명, 31만 명이 상향 조정된 거예요. 이게 상향 조정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년 6월, 7월은 40만 명씩 하향 조정되고 엄청나게 편차가 컸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 결과 결론적으로 보면은 고용은 서프라이즈한 건 맞는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바로 좋아질까? 라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자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서 네. 변동성이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쫙 줄었다가 그렇죠. 진정되면 늘었다가 네. 좀 늘어나면 줄었다가 진정되면 늘었다가 요 패턴이었는데 네네. 요번 오미크론 사태에서는 그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 네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네네.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확진자 수가 더 줄어들면 아마 지금 2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더 줄어들면 고용은 조금 더 나아지겠다라고 볼 수 네네.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시차를 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게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많이 늘지 않았는데 실업률 왜 떨어지냐. 네네.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잘 안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실업수당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재정 지원도 받고 해서 네네. 돈이 엄청 많았어요. 일부 산업군에서는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실업수당을 받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았던 경우도 있었어요, 미국은. 근데 그게 네. 작년 9월, 10월 달에 다 끊겼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서 그동안 돈을 다 썼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소득이나 소비가 소득이 다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돌아오나가 그 관건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번에 확 튀었습니다. 62%로. 사람들이 취업 시장을 많이 뛰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62%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셔가지고 네네. 노동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면은 1월 한 달 동안에 139만 건이 늘었거든요. 근데
2021년 전체 늘어난 게 163만 건이었어요. 아. 1년치에 24만 건만 줄어든 거의 버금가는 숫자가 한 달에 다 들어온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건 굿 시그널.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뛰어들었고 지금 구인난과 구직난이 겹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기업들에서 많이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한두 달 뒤에는 이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병목 현상이 왜 벌어졌냐라고 하면은 뭐 바이든 행정부가 10월 달에 90일간의 총력전을 발표하긴 했지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던 거거든요. 맞아요. 인건비 많이 올랐다고. 네, 인건비도 하더라고요. 많이 오르고 네네. 인건비가 올랐는데 사람들이 안 왔던 거예요. 네. 취업을 안 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취업 시장에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뛰어들었으면 아. 풀리겠죠. 그러니까 사실 공급망 병목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미국에서 막 돈 퍼주다 보니까 네. 어차피 뭐 나 돈 있는데 굳이 내가 가서 일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뭐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올리고 약간 그런 악순환이 지속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돈을 받았으니까 쓸 만큼 막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는 이렇게 늘었는데 공급을 이렇게 메이크업 해줘야 되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네네. 격차가 벌어진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소득은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병목 현상이 풀리면서 이 사람들은 조금 늘어나겠죠. 네. 이게 격차가 줄어드는 시점이 좀 당겨질 수 있다. 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뛰어든 이유는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만큼 뛰어들었으니까 한두 달 뒤에는 소득을 받아서 다시금 소득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쫙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고용 개선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 네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소비나 제조업 지표가 별로 안 좋은 것은 이런 그림들, 시그널들이 나오긴 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솔직히 공장을 스위치 온 한다고 해서 바로 물건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안정화될 때까지 좀 수익이 돌리고 안정화되고 해야죠. 돌아가고 예열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소비는 지금까지 소득이 줄어들었던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뭐 제조업은 지금까지 병목 현상이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이 피가 안 도는 것처럼 네네. 안 돌다 보니까 제조업이 활발하지 못했던 영향, 네네. 이게 있었는데 보여드렸던 고용이 조금 개선되고 소득이 좀 올라오게 된다면 소비도 살아날 것이고 병목 현상이 좀 풀리면 제조업 경기도 좀 살아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불안하지만 네네. 아마 2달, 3달 뒤에는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들을 이번 고용 서프라이를 통해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고용이 약간 선행지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후행지표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이번에는 병목 현상이나 이런 네네.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노동인구가 늘어났다, 요거는 아마도 어쩌면 선행지수 점은 네. 제가 당초 전망했던 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2월, 3월 중에 네네. 바닥을 통과할 거다. 네. 네, 레벨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1800선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에서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확보했다가 사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실적 미국 네. 기업들의 뭐 S&P 500 기준으로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한 60% 이상 발표를 했는데 네. 한 77% 맞습니다. 이상이 뭐 예상치 예상치 상회다. 상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불안해했던 거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둔화될 것이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또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월, 2월이 다 지났잖아요. 네네. 이제 1분기라고 하면 3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쫙 꺼졌다가 플랫했다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 실적을 굉장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네. 아마 기대했던 거에 좀 맞춰주거나 약간 미스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근데 관건은 이제 이게 턴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2분기부터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편차는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네. 최근 들어서. 네. 얘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10% 오르고 왜 얘는 25% 빠지고 옛날에 이 정도로 큰 폭으로 움직인 적이 있었냐. 네네. 아마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의문점, 좀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네네. 있겠지만 지금은 아마도 향후 시장 흐름에 있어서 경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난다 하더라도 옥석가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다 예정된 사실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유동성도 흡수할 겁니다. 네네. 자, 이제 9조 달러가 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조금씩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해서 투자를 아예 걷어버리고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만큼 돈이 있는데 이게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면 이 줄어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할 건가. 이 줄어드는 만큼 좀 더 안정적인데 좀 더 확실한 데를 투자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올라왔던 증시들에 있어, 주가나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좋았던 것들은 확실하게 집중 투자라고. 좀 안 좋은 것은 이거 뭐야,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일단은 빼야 되겠다. 네네. 이런 심리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이 국면에서도 성장이라든 그리고 실적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만 잘 갈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2017년 케이스가 있어요. 네네. 2017년에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이 괜찮았는데 네네. 주식시장은 20%대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한 2000에서 2600까지 네. 막 갔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웬만한 업종들은 다 언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마이너스 수익률까지는 아니어도 네네. 20%보다 못한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아, 이걸 압도적으로 끌고 간 게 반도체, 또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네, 맞아요. 네네. 그렇긴 한데, 근데 거기에 또 붙어줬던 게 IT 가전, 하드웨어, 인터넷 네네. 이런 쪽으로 붙여줬거든요. 네네. 왜 얘네들만 올라갔을까를 보면 금리 인상, 금리 상승, 네네. 그리고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그림에서 확실한 모멘텀을 보여줬던 업종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린 건 포트폴리오를 넓히지 말고 좁히자. 확실한 쪽으로. 네네. 그런 쪽으로 좁히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일단은 실적 시즌도 1분기를 지나면서 아마 좀 더 방향성이 명확해질 것 같고 그런 그림에 있어서 당분간은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남아있겠지만 2분기를 들어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어쩌면 좀 상향 조정되는 아, 거기다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하반기부터는 턴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진다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더 낫고 2분기보다는 좀 하반기가 좀 나은 그림을 네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기업 이익적인 측면에서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팀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에 따른 약간 좀 소비가 턴하거나 네.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시점도 약간 2분기나 그 이후 네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확실히 한 1분기는 좀 불확실성이 크고 네. 2분기부터는 뭔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네, 가능성이 네.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1분기 중에 저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턴을 하게 된다면 등락은 있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45도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락은 있겠지만 네네. 파도는 있겠지만 네네.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약 9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네. 코스피가. 그렇죠. 그러면은 1년 3개월 정도 올라온 데에 따른 중기 조정은 충분히 나온 것 같다. 바닥이 어디 됐든 간에. 그러면 그 다음 사이클에 있어서의 상승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아. 그래서 6개월 상승, 1년 상승이 아니라 저는 2023년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얼마 전까지만 하시더라도 모든 증권사에서 밴드를 네.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수준을 제시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코스피 밴드 하단 6,610으로 네네네. 제시를 하셨어요. 네. 거의 그때까지 딱 찍고 네.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시계를 거꾸로 돌려봐서 예전을 봤다면은 좀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다지고 올라오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점은 네. 제가 당초 전망했던 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2월, 3월 중에 네. 바닥을 통과할 거다. 네. 네, 레벨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낮아진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600선대 밑으로 갈 수 있다. 한 번은요? 네, 한 번 더. 네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아직 저희가 코스피 밴드가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에너지 솔루션, 네네. 엔솔이 들어오면서, 네네. EPS랑 BPS가 다 하향 조정됐어요. 그렇죠. 네, 약 6%, 7% 정도 하향 조정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원래 예상을 했던 12개월 포워드 PER을 10배 정도로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10배를 딱딱 지지받고 딱딱 올라왔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 전망이 6번, 7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밸류에이션 밴드도 좀 낮게 보자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이익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네네.
컨센서스보다는 좀 확정된 부분들을 좀 보자라고 했을 때 그게 2500선 전후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자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다만 그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뭐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막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가 2750, 2800선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에서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확보했다가 2600이 깨지는 시점부터는 밀릴 때마다 사고 그리고 그 더 밑으로 간다, 언더슈팅이 나온다라고 네네. 하면은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제시드렸던 2600선 밑으로 갈 수 있는데 네네. 그거는 매수 권역이고 레벨이 떨어지는 만큼 매수 강도를 높여간다면 네네. 아마 하반기 내년까지는 좀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2,500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정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 네. 그 정도 빠지는 네, 건데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는 좀 불안한데 경기는 불안한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은 계속적으로 커지는 구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제가 작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베어리시한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그림 때문이에요. GDP 성장률 전망은 계속 떨어지는데 연방금리 선물이라고 해서 네네. 12개월 안에 몇 번 금리 인상을 하겠다. 미국 네네. 기준금리가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네네. 전망치가 들어오는데 이게 끝없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둘 간의 간극이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10년물과 2년물 국채 스프레드가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게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작은 변수, 작은 불확실성, 작은 트리거만 있어도 밑으로 좀 가는 그림들 보여줄 수 네네. 있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 거고 네네. 그럼 뭐 때문에 시장이 2월 말 3월 초에 좀 불안할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가 1월 달이에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감기다 보니까 네. 환자가 많아지죠. 많아졌죠. 네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사망자 수가 늘어나진 않아서 네네. 이전처럼 경기 충격은 거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었어요. 12월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경기 회복보다는 좀 슬로하거나 약간 미스하는 정도? 네네. 그 정도로 나오게 돼서 네. 통화 정책에 대한 매파적인 스탠스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 남아있다. 근데 이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게 조금만 흔들려도 네네. 시장은 출렁출렁 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네네. 언제쯤 풀릴까? 그거는 저는 3월을 지나면서 좀 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경기적인 측면에선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있죠, 이제. 그렇죠.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들도 네네. 보여주고. 네네. 200만 명 밑으로 내려가죠. 네네.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제 좀 더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된 백신 나오고 하면은 더 진정이 되겠죠. 그리고 네네. 오미크론 특성상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한때 4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나왔던 게 지금 한 400명? 뭐 몇백 명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네네. 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도 영국도 유럽도 그렇게 떨어지겠죠. 네네. 한국도 좀 후행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좀 꺾일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 개선, 병목 현상 완화, 네네. 소비 여력 확대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중국 변수가 있어요. 그쵸. 네. 중국이 네. 경기가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경기 정책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2월에 약간 기준금리 인하하고 네. 약간 대출금리도 뭐 어떻게 조정하고 네. 그런 스탠스를 보이지 않았나요? 스탠스를 보이긴 했는데 네네. 지금 필요한 건 네. 사람들한테 경기 부양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게 주면서 네네. 뭔가 경기가 돌 수 있다라는 돈을 풀었으니 정책이 들어와서 폴리시 믹스라 그러죠. 네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맞물리는 구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할까라고 보면 동계올림픽 때문인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그렇죠. 있어요. 네네. 확진자 수 나오면 봉쇄, 네. 확진자 수 나오면 봉쇄. 네. 이런 상황에서 자 소비 진작을 합시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파란 하늘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탄소 배출을 좀 제한하고 제조 가동을 좀 제한하는데 자 공장 돌리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돈을 풀고 금리 인하하고 금리도 뭐 지준율 뭐 다 인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막 부양하는 건 맞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힘을 실어줄 만한 재정 정책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동계올림픽 끝나고 이제 3월 달에 전인대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중국 경기도 좀 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전환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미국이나 글로벌 경기, 중국 경기가 좀 맞물리면서
엄청 좋아진다라기보다는 턴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굉장히 안 좋은 그림에서 이렇게 턴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점이 아마 3월, 4월 지나면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통화정책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을 끝없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6번, 내년 2번 또는 그 이상을 생각한다면 네네. 금리 인상 속도가 올해 3월, 6월 달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통화정책은 더 매파적이지 않을 거다. 더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라는 심리가 들어올 거고, 네.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보여주는 금리 인상 속도, 그러니까 네네.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네네.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과 시장이 지금 걱정하는 레벨과 이 격차를 좁히는 과정도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오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네네. 점차 완화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면은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이렇게 슬로해지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은 안정을 찾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네네. 저는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통화정책과 경기 간의 흐름들이 좀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 쉽게 말씀드리면 10년물 채권금리와 2년물 채권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네. 이게 좀 안정을 찾고 완만하게나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막 이런 저런 변수들을 좀 조합하다 보면 3월, 4월 달에 굉장히 많은 변곡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1분기 때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 부담 요인들이 있어서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종합을 해보면 지금이 확실한 거는 동트기 전 새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가장 좀 불확실성이 만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양기적으로 뭐 주가가 얼마까지 빠질지는 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확실히 그 상단을 제한하는 네, 맞습니다. 저항은 확실히 있다. 네. 그래서 또 떨어졌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밴드 기준으로 네. 또 이제 매수를 하는 저가 네.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좋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반등 시 네. 리스크 관리, 반등 시 현금 비중 확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아마 2월 말 3월 초 저희가 밴드를 제시드렸던 2610선이 다시 한번 깨지게 된다면 그때 밴드를 좀 조정을 하면서 네네. 전략적으로는 바이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밴드는 내리지만 바이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확 빠지면은 그때 이제 손 바뀜이 일어나면서 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가볍게 갈 수 네, 네.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되기도 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뭐가 좋아지냐, 엄청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네네.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코로나19 상황 때처럼은 아니지만 네네. 많은 분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고 모두 다 안 된다고 한 시점이 저점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자꾸 현금 비중을 좀 갖고 계시자, 더 늘려가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과 아예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의 대응이나 마음가짐이 전혀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느 뭐 현금 비중은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네. 그런 것들을 갖고 계셔야지 다음 스텝에서의 위기 국면이 온다 하더라도 네네.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향후 턴을 한다는 구간에서도 내 수익을 좀 더 빠르게 플러스 반전시키고 그 다음 흐름에 플러스 확대를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마 1년으로 봤을 때 좀 네네. 짧고 네. 좀 좋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조금 더 저는 네. 일단은 네. 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2년 2분기 이후 시장 흐름을 좀 따라잡고 시장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앞서서 이제 2017년 장을 말씀하시면서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때도 이제 뭐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그때랑 좀 비슷한 게 그나마 좀 반도체 쪽이 잘 버티고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뭐 그냥 별로 상당히 빠진 높은 것도 수준. 없고. 네. 혼자 그냥 다른 나라 주식이더라고요. 네, 저점 대비 많이 올랐는데 네네.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오르는 네. 내리락만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은 여전히 또 이제 그 향후 주도주가 이제 반도체 이런 뭐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내지는 이 반도체가 좀 함께 볼 만한 네. 그런 좀 섹터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네. 일단은 네. 반도체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 네. 사이클 턴어라운드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요. 네네. 또 하나는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큰 파도를 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크론 실적을 본다거나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 사이클을 탔던 산업의 비중들은 계속적으로 높긴 한데 구조적으로 올라오는 AI, 네. 5G, 6G, 어. 전기차 네네. 이런 쪽의 수요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14%, 16%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네네. 매출에서.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쉬지 않고. 네네. 그러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였던 게 네. 아마 이게 올라오게 되면은 반도체 사이클로만 본다면 이 기울기는 좀 둔화되겠지만 네네. 사이클의 방향성 자체가 조금은 형성될 수 있고 음. 진폭은 낮아지겠죠. 좁아지겠죠. 네네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네네. 그 전에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주식이었는데 네. 이제는 사면은 먹을 수 있는 주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네. 그러니까 산업 사이클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방향성을 완만하게나마 우상향. 그런 것들이 언제 보여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시점은 사실 알 수가 모르죠.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는 시점부터는 반도체 주가 흐름이 다 지금 레벨과 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로 볼 것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에서 밑에 그림은 반도체 사이클인데 지금 요 23년에 턴어라운드 하는 기대가 22년 하반기로 당겨지고 있고 네. 자동차는 수요가 21년 5.1에서 22년 9.1로 올라온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유럽이 22%로 시장을 확 끌어당깁니다. 네네. 유럽이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이유는 펜트업 디맨드인 것 같아요. 네네. 2021년 내내 재확산에 시달렸던 게 유럽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회복기금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같은 게 풀린 게 작년 하반기부터 풀렸어요. 그 전까지 돈을 못 주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돈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좀 다르네요, 미국이랑. 네, 시차가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유럽은 소비가 확 주저앉았다가 반등을 했다 이렇게 플랫한 상황이에요. 충격의 절반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네네. 그러면 유럽 쪽의 자동차 뭐 전반적인 펜트업 디맨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 자동차, 한국 2차 전지 네네. 같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자동차와 더불어서 2차 전지 세트 업체들 지금은 워낙 큰 기업이 들어와서 네네. 수급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맞아요. 네네. 저는 2차 전지 쪽까지 그러니까 반도체가 시장을 쫙 끌어가는 가운데 2차 전지와 자동차가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좀 반도체와 더불어서 자동차 2차 전지 같이 보시면은 아마 2022년 2분기 이후 시장 흐름을 좀 따라잡고 시장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전략적 스탠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반도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되나요? 비슷하게 봐야 되나요? 좀 다르게 봐야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너무 높지 않아서 그렇죠. 네네. 그렇긴 한데 또 하나 변수는 한국에서 가장 큰 S전자가 이제 그쪽에서 수익성을 내기 시작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파운드리 쪽이. 네.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같이 보자. 1등, 2등 같이 보자. 네네. 2등은 사이클에 굉장히 예민한 거고. 엄청 예민했죠. 네. 사실. 1등은 사이클 플러스 그동안에 네네. 약점으로 생각했던 산업 네네. 분야에서의 수익성을 조금씩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네. 둘 다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질 때 한국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 하면은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네. 대부분 약간 좀 IT, 네. 반도체, 물론 그쪽은 이제 시스템 쪽이 많죠.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쪽도 좋을 네. 것 같긴 한데, 네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네. 사이클이 좋아진다. 구조적으로 쭉 올라오는 게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쪽이 계속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이클이 이렇게 안 좋았다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네네. 뭐 사고 싶으세요? 얘는 많이 올랐어요. 당연히 얘는. 턴어라운드 강도가 그쵸. 높은 걸 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국이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쪽은 저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신흥 아시아, 미국 증시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흥 아시아 쪽이. 네.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네. 작년하고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2021년에는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는 네네. 신흥 아시아 좋긴 어려웠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GDP 네네. 성장률만 놓고 보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G8 선진국과 신흥 아시아의 GDP 성장률이 비슷하거나 네. 선진국이 더 높았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신흥국이 훨씬 더 더 높아야 높아야 되는데 네네. 이때 이례적으로 역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이제 2분기부터 이게 턴어라운드, 이게 바뀌어가지고, 네네. 신흥아시아는 제자리를 찾고, 선진국이 좀 둔화되면서 좀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GDP 성장 레벨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선진국이 높았다가, 이제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 네네. 그리고 요 그림이 뭐냐면, 이 회색 차트가 네네. OECD 경기선행지수에서 메이저 5 아시아와 G7 간의 그 상대 강도를 좀 그려드린 거거든요. 네네. 무슨 의미냐면, 요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선진국보다 신흥아시아의 경기 사이클이 더 강하다. 이게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신흥국 경기 사이클이 선진국보다 약하다. 그래서 요 사이클만 놓고 본다면 네네. 선진국 대비 신흥국 증시 흐름들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020년 말부터 네. 최근까지 네. 신흥아시아 경기 사이클이 선진국보다 못했어요. 계속 상대 강도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는 의미죠. 네네. 그래서 증시도 쭉 떨어졌죠. 근데 이게 낙폭을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으로 조만간 들어갈 수 있어서 네네. 증시는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월, 3월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한국, 대만, 뭐 중국 이런 신흥아시아 증시가 네네. 좀 좋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사이클까지 감안해서 보면 한국 증시가 2021년 내내 안 좋았는데 네네. 2022년에는 다시 한번 2020년의 영광을 한번 되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상황에서 한국 주식 다 팔고 미국으로 가면 안 되겠네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좀 네. 최근 들어 서학개미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면서 네네. 한국 주식 필요 없어 미국으로 가야 돼라고 네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럼 저는 반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021년 1월 달로 가보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때는 미국 주식 필요 없어 한국만 해도 돼.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완전 한쪽으로 쏠리는 그림이었어요. 네네. 그때 저는 1월 전망을 하면서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 더 가면 꺾여버릴 수 있다. 여기선 쉬는 게 맞다. 네네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모두 한국 주식이 제일 좋다라고 말할 때 거꾸로 대응을 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네. 모두 미국 주식만 좋다라고 할 때 거꾸로 대응을 했다면 좀 수익이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올해 좋았다고 해서 내년에 무조건 좋은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올해 거꾸로 올해 네네. 나빴던 기업을 네네. 선택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는 좀 수익이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좋았던 네네. 기업들을 네. 다시 한번 쳐다보는 게 올해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는데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국 증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개별 기업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네. 부분 같아요. 바로 카카오 얘기인데요. 네. 카카오가 아시다시피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 반토막 이상 나기도 했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3년간 뭐 별도 재무제표 기준 2년 현금 흐름의 15%에서 한 30% 정도 이 재원을 가지고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고 밝혔어요. 옛날에 그 삼성전자가 한 2017년 그때 이제 주주 환원 정책 발표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좀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고 지금 주가를 살펴보면 약간 좀 턴하는 그림 같기도 네. 하거든요. 혹시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본다면은 좀 주가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지금 시장에서 신뢰를 좀 많이 잃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정책으로 모든 게 풀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나왔으니까 끝이다. 이제 네네. 다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네. 변동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조금 더. 네네.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기업의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다. 신뢰를 잃었던 데서 조금씩 쌓아가는 국면으로 다시 바뀌고 있다. 방향성 네네. 자체가.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펀더멘탈. 기업 성장이 망가졌냐? 네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지금 너무 밸류를 많이 받았던 부분들에 의해서 좀 조정을 받았고 개별 기업 이슈라든지 모럴 해저드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의 성장이 이제 끝난 거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네. 여기서 좀 더 흔들린다면 네. 사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인터넷 업종도 이제는 좀 봐야 된다. 다만 네네. 시장이 흔들릴 때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막 서둘러서 사기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네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자회사 뭐 상장 이슈도 있고 해서 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이제 그만해야지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지금
아마도 그런 것들에 대한 네네.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 워낙 문제가 많이 맞아요. 너무 커졌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또 안 좋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네네. 그리고 오히려 투자자분들 그리고 주주분들한테 실망감을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집중하고 더 그런 정책들을 더 펼쳐내는 게 주가에는 더 여행이나 뭐 항공 이런 쪽들은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위드 코로나 컨택트주 하면은 이 업종들이 올해 연간 이익 증가를 보면은 네. 가장 높아요. 또 그리고 그 우리나라도 약간 좀 그런 스탠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오미크론을 약간 독감처럼 그렇게처럼. 네. 간주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진짜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이 네.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시작했죠. 네. 근데 그거에 걸맞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이미 이제 또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하고 위드 있죠. 코로나 실행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뭐 물론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됐긴 했지만 진짜 약간 좀 리오프닝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좀 리오프닝 관련 주식도 되게 많잖아요. 네. 약간 좀 주목해야 될 주식, 그리고 약간 이 주식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네네. 안 좋았던 애들, 네네. 지금까지 별로 안 오른 애들. 네. 대표적으로 호텔 레저, 의류, 네. 그리고 소매유통 아, 네네. 이런 쪽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식료. 네네. 지금 음식료 가격도 많이 올리면서 네네. 좀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오미크론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괜찮았던 애들을 좀 다시 돌아보자. 네네. 왜냐면은 지금까지 주가는 어땠냐면 코로나19 확진자 늘어납니다 하면은 실적 화상권은 쫙 빠지고 맞아요. 네네. 실적 괜찮네요 반등하다 보면 또 네. 재확산 됐습니다 하면 또 쫙 빠지고 계속 이랬거든요. 완전 테마주였어요. 테마주. 네. 근데 요 위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위에 그림이 뭐냐면 요 막대 차트가 소매 판매 증가율이에요. 한국. 아, 네네. 빠진 거 없어요. 아, 계속 늘었네요. 약간 뭐 그 증감률의 변동성이 있어도 계속 등락은 늘었네요. 있어도 1년 거의 1년 내내 플러스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확진돼도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아.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커졌고 네네. 또 하나는 주요 국가들별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는 특히 유럽 쪽에서부터 좀 네네.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아, 한국도 아마 18일 날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많이 달라지겠죠.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심리도 그리고 실적도 네네. 그런 것들이 먼저 반영되는 시점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못했던 걸 하고 있는 것들 아, 이제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것들 관련된 내수 소비주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여행이나 뭐 항공 이런 쪽들은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적은 좋을 수 있고 턴어라운드 강도는 강할 수 있지만 주가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또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한다고 해서 확 좋아진 그거보다도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기대하는 것은 네.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아, 기저효과. 네네. 5로 떨어진 상황에서 네. 10이 된도 더블이잖아요. 그렇죠. 20이 되면은 4배고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그런데 다른 쪽들은 소비가 안 될 거야 라는 불안감에 계속적으로 떨어져 있던 상황이고 아. 다른 업종들은 야 여기서 이렇게만 올라도 날아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네네. 저는 오히려 위드 코로나 컨택트주 하면은 내수 소비주 쪽들을 보자라는 소비주. 말씀드립니다. 네. 그쪽이 약간 바로 실적이 또 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턴할 수도 있고 보여지는 거죠. 아, 그쵸. 네, 매달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만큼 올라오겠구나라는 네네. 것들이 보여지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업종들이 올해 연간 이익 증가를 보면은 네. 가장 높아요. 아, 네, 가장 좋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위에가 22년 이익 모멘텀이거든요. 네. 전년 대비 증가율인데 네네. 조선, 호텔 레저, 네. 미디어 교육, 소매유통 얘네들이 가장 높고요. 아, 그리고 인터넷, 네. IT 가전, 건설, IT 하드웨어, 자동차, 반도체. 네네. IT, 자동차, 인터넷, 위드 코로나 수혜주. 얘네들이 아, 위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반면에 네네. 디스플레이, 철강, 증권, 화학, 보험, 에너지, 비철목재.
작년에 엄청 좋았던 애들은 그렇죠. 그 밑에 있어요. 아,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시클리컬에 대한 기대들도 하시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반등은 있어도 시장을 끌어가긴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기본적으로 역성장이고요. 아, 역성장인데 이게 플러스 반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면은 좀 더 지켜보자, 좀 네네.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반대로 얘네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1분기 이익 전망을 보면은 디스플레이, 화학, 에너지, 철강 이 업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 의미는 마이너스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이상되는데 이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올해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 IT, 자동차, 반도체 이런 업종들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그런 시클리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엄청난 실적을 냈기 네. 때문에 이 기저효과가 올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별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시클리컬이 좋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금리 인상 국면에서 시클리컬이 좋았던 경우는 2004년, 5년, 6년밖에 없어요. 2017년에 뭐가 좋았다 그랬죠? IT가 좋았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 IT 버블 전에는 IT가 좋았잖아요. 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금리 인상 구간에 좋은 주식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실적을 보여주는 업종들이 좋은 거예요. 아, 네네. 2004년, 5년, 6년에는 중국 모멘텀에 의해서 시클리컬이 굉장히 좋았던 거고 그렇죠. 네네. 2017년에는 반도체, IT가 좋았던 거고 지금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뭐가 좋은지가 조금 더 명확히 보여주실 수 있으니까 네네. 금리 인상은 시클리컬이 아니라 금리 인상은 좀 더 성장 쪽, 좀 더 확실한 실적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추자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업종 색깔이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좀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제 주변에도 그리고 많은 분들도 주식 매매를 하루라도 안 하면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신 진다고 것 같- 생각해요. 네, 못 쫓아간다고 계시는데, 생각하고. 야구를 할 때도 진짜 좋은 공이 들어왔을 때 쳐야지 홈런이 되고 그 흘려버리는 공도 있어야지 내가 3할 타자, 4할 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모든 공이 휘둘르면은 아웃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반등이 세게 나온다, 뭐 그런다 하더라도 조금 흘려보내면서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마도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동틀 이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저는 동틀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죠. 이때가 가장 무섭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흔들릴 수 있는 시점이에요. 네네. 근데 요 부분만 살짝 지나면 동이 터요. 그쵸. 그래서 자꾸 제가 현금 비중을 말씀드린 것도 이때는 누군가는 가장 무서운 시점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때를 위해서 조금만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고 현금 비중을 갖고 조급해하시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이후에 또 한 번의 큰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그리고 시장 상황에 너무 왔다 갔다 휘둘리지 않으시게 네네. 중심을 딱 잡으시면 아마도 이번에도 좀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이 과정에서 주식을 매일 매매하는 것보다는 좀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이런 것들 통해서 나와 맞는 일단 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 지금처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건 없다. 그렇죠. 네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는데 네네. 이 정보를 좀 선별하고 잘 따져봐야 된다. 나는 장기 투자인데 뭐 2개월, 3개월 가지고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하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좀 안 맞는 거고 나는 모멘텀 투자인데 10년, 20년 들고 가라 하는 거와 공부를 하면 좀 안 맞는 거고 네네네. 내 투자 성향과 네. 맞는 전문가들을 좀 여유롭게 투자하시는 동안 잘 찾으셔서 그런 스텝을 같이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흐름들을 좀 맞춰가신다면 공부도 되시고 좀 좋은 동반자를 네네.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콘텐츠를 잘 선별하시는 것도 향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마지막에 그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자기랑 맞는 네. 그런 투자 방법 네. 그런 걸 잘 찾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투자에 정답이 없거든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맞는 그런 투자 방법 잘 찾으시라는 얘기, 또
참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다 이제 야, 얼마까지 하락한대, 얼마 고점이네. 그거에 너무 이제 포커스를 두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고 네. 왜 그래서 그게 저점이라고 본다든지 그런 논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참조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정말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